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에서 현대시를 가르치고 있는 박태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삼국유사와 익산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국유사 하면 생각나는 게 기록이죠. 보이시는 화면에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요. 왼편에 길쭉한 것은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기록문이라고 하고요. 그 중앙에 있는 문자 점토판은 기원전 3300년경에 있었던 최초의 어떤 기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의 기록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한 건데요. 보시면은 쌀과 보리, 귀리, 밀, 수량을 표시한 겁니다. 왼쪽에 신라의 주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한마디로 봉급이 얼마고 여러분 그 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기록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기록과 기억을 하는 것일까요? 자, 주먹을 한번 줘볼까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주먹을 쥐었을 때 이 주먹을 강제로 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즉 주먹을 쥔다는 것은 각오를 한다는 것이고 어떤 걸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록이 될까요? 네, 여러분 가위바위보 좋아하시죠? 저희가 어떤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과연 어떤 친구들에게 줄까 했더니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위바위보 좋아하는데요. 저랑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예. 저는 주먹을 냅니다. 가위바위보 선택. 여러분이 원강대를 선택한 것이 하나의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이 될지, 그 어떤 것이 기록이 될지, 기억될지, 삼국유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도 주먹을 주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익산에서는 이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 이 주먹을 줬던 이 주먹 안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운명이 있는지 우리가 그 손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서동이라는 사람도 그랬다고 합니다. 서동이라는 사람은 이 백제의 그 고토인 마한의 금마라는 곳에서 혼자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결핍이 그 사람의 인생을 키운다고 합니다. 소동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왕제가 아니었으나 스스로 자신을 키워서 왕제가 된 것이죠. 즉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이 있다면 외로움을 주저하지 마시고 외로움이 자신을 키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동요에 앞서서 우리의 신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서동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초의 어떤 기록으로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동물이 사람이 되지? 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어떤 신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곰 신앙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이 그림은 그 두개골, 곰의 어떤 두개골에서 사람의 대퇴골을 삽입한 오래된 화석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신화적인 것이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여러분의 선배님이기도 하고 저 선배님이기도 한 동아시아 출판사 사장님께서 낸 곰에서 왕으로라는 책입니다. 즉 최초의 왕, 최초의 어떤 신화는 곰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곰이었을까요?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어떤 존재, 우리도 어떤 그 강력한 존재에서는 복종하고 거기에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즉 태초 왕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곰의 어떤 신화적인 어떤 영역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단군 신화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곰을 토템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족이 마지막
이제 싸우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토끼를 한마디로 신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여우를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부족들이 한마디로 싸워서 마지막에 양자가 남은 것이 바로 이제 곰하고 호랑이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한마디로 끈기 있는 이 곰 부족이 이긴 것이 고조선의 시작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곰이 굳이 왜 사람이 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곰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그 당시 고조선 사람들, 아주 옛사람들의 어떤 목적 아니면 결핍,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기록이나 기억은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결핍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죠. 자, 보이는 그림은 삼국사, 삼국유사와 삼국사 중에서 삼국사를 지은 김부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김부식이 420일 동안 전투를 해서 한마디로 이긴 묘청의 어떤 동상입니다. 단재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묘청의 난이 실패가 된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하죠. 즉 묘청이 서경촌도를 시작했을 때, 그걸 기획했을 때는 어떤 자주성과 독립성을 하나 시도했던 거라면, 김부식은 어떤 사대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어떤 그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진취적인 것에서 결국에는 한반도 내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을 결정하게 된 건 아주 우연하고도 어떤 특별한 몇 가지 사건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우연한 상황이 아주 큰 지금까지 저를 만들게 된 거죠. 단재 신채호 선생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묘청의 어떤 난, 서경촌도가 실패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고구려 웅운한 기상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그렇다면 단재 신채호는 왜 굳이 묘청을 떠오르게 됐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별초도 마찬가지죠. 삼별초가 목숨을 건 것도 그 무신정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원나라의 지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 스님은 이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아까 삼별초를 난 전에 한마디로 이 삼국유사라는 걸 짓습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달리 여러 가지 신화와 야담이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군 신화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드린 서동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단재 신채호가 묘청의 난을 이야기를 했듯이 왜 이런 스님은 서동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너무너무 도탄받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민중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무신 정권은 강호도에 틀어박혀서 자신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강호도에 갈 수 없는 이 몽골군은 전 국토를 유린하게 되는 것이죠. 난세고 힘들 때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고 신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판타지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판타지 게임을 휴대폰으로 많이 하는데요. 혹자는 이 판타지 게임이 요즘에 유행이고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 게임을 하는 것도 더 이상 미래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님은 이런 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즉 자신의 문화를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문화가 바로 하나의 설화, 전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시는 그 돌멩이 그림 뭘로 보이세요? 처음에 동굴에서 이 돌멩이를 발견한 학자들은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어떤 문양과 그림이 그려있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술록 그림 보이세요? 그리고 가운데 새 그림 보이시고요. 저 위쪽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있는 것은 강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시의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곳의 기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습득한 이곳에는 물이 깊어서 위험하고 이곳은 술록이 많으니까 사냥하기 좋고 이곳은 무서운 호랑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 이런 기록들을 이 돌멩이에 새겨가지고 후손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전설과 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습득한 문화와 기록을 후세에게 넘겨주는 것, 그게 바로 문화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록하는 의미고 기억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보이는 것은 스틱 차트인데요. 뭘로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 작은 돌멩이는 섬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틱이 섬과 섬 사이에 연결되는 건 뭘까요? 물길이에요. 즉 어떤 물길은 섬과 섬 사이에서 가장 빠른 길로 가지만 어떤 곳은 잘못 물길을 들면은 아주 먼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틱 차트를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길을 잃지 않고 물고기를 잘 잡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가늠되시겠습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록,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생존과 그리고 꼭 기록해야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뭘 먹고 사나 라는 시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물고기 먹고 산골에 사는 사람은 감자고 먹습니다. 별나라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요? 자, 원광대 사는 우리 친구들, 원광대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걸 먹고 살까요? 꿈? 자, 서동이라는 사람은 과거 이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오래된 유인원의 초기 아마도 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유인원이 시작됐다고 하죠. 아주 우스개 그 그림이 있는데요. 진화가 시작된 진짜 이유가 한마디로 물고기에서 육지로 왔다 가는데 한마디로 말 안 듣는 사람이 진화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순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진화할 수 없는 것이죠. 아프리카 그곳에 계속 있었던 부족은 계속 거기에 머무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며 호주며 그리고 국동까지 건너온 유인원의 후손들은 점점 진화를 하면서 현대인이 되게 됩니다. 즉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많이 걸어온 사람이 가장 많이 진화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진화했을까요? 그냥 이곳에 머물지. 자기가 여기서 머물지 못하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서는 만족할 수 없는 어느 하나의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을까요? 역사와 그리고 발굴 조사원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장 먼 곳에서 걸어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다. 영상을 보고 계신 신생 여러분,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제주도가 언뜻 떠오르는데요.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거리로만 먼 곳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부침이 겪었는가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고기를 잡는 곳이 스틱 차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바로 대학생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호기심 많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학문의 시작은 바로 이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이 대동여지도에서 보이는 이 익산은 이 호기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수로교통으로 금강과 만경강이 이곳으로 흐르고요. 이 중국에서 한반도로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익산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마지막 왕인 준왕이 배를 타고 이 건마국, 즉 금마에 정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은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가장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서동이 나왔습니다. 서동도 일반 아이였습니다. 왜 서동이었냐면요. 말을
캐다가 팔아서 소동이었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아이가 무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무왕편에 실려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은 무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면은 출생과 성장과 왕이 되고 이 죽음까지 이 익산이라는 곳에 이 서동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익산 근마에는 용샘이라는 곳에서 서동이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축시지라는 데서 성장합니다. 오금산이라고 돼 있죠? 이 오금산의 이 금이 진짜 금입니다. 이곳에는 금자 붙은 지명이 많습니다. 금마도 있고요. 이 근처에 김제도 있고요. 금산사라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이 일제시대 때는 나왔다고 그래요. 금은 뭡니까? 권력이고 힘있고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오시면은 왕궁 한번 가보세요.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사자사, 미륵사, 제석사라는 왕 통치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곳들이 다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쌍르라는 곳에 무왕이 묻혀 있습니다. 즉, 한 영웅이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게 이 익산입니다. 이 서동이 익산을 자신의 어떤 출세, 자신의 어떤 성장 배경, 그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만든 것은 어쩌면 인정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끔일서 투쟁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산다면 마치 아프리카 그 원인들처럼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증명한다는 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동도 그냥 마만 팔진 않았죠. 보이는 이 그림은 서동이 자신의 꿈, 자신의 어떤 이상을 만들어낸 미륵사지의 모습입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하죠. 서동은 이 마룡지라는 곳에 용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용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요? 자, 삼국유사 한번 볼까요? 백제 30대 무왕의 이름이 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는데요. 목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못의 용과 관계에서 장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용의 아들이라는 말일까요? 용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즉 귀한 것을 말할 때 얼굴이 용한, 그리고 옷은 용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특별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살았다가 용과 관계했다는 건 정식 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즉 첫 번째 결핍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즉 아버지의 보살핌 받아서 평범하게 자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재주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진정 영웅의 본색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아하고 결혼하려고 머리를 깎고 서울로 갔다. 이거 서울은 서라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가장 예쁜, 아니면 가장 멋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운명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빨리 취직하고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자기가 생각한 그것에 모든 걸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멋져요? 난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 가장 데이트를 많이 했어. 가장 뜨거운 연애를 했어. 이런 것도 특별한 거고요. 가장 높은 산에 올라봤어. 이것도 자신이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서동은 자기 영웅의 본질을 뭘로 했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적국인 신라였다는 것이고,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걸 의미하시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줍니다. 자, 서동의 이야기, 즉 용의 아들이었다는 서동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후백제, 견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설화하고도 연결됩니다.
밤마다 처녀 꿈속에 어떤 사내가 찾아와서 처녀와 사랑하고 아침에 돌아간다. 그러고 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들이 야, 그 사내의 소매에다가 바늘로 해서 실을 한번 묶어봐. 그래서 그 바늘 실을 따라갔더니 지렁이더라. 그 나중에 이 배가 불러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바로 북방계 동이족에 있는 천부신화와 마한계, 이 남쪽에 있는 수부지 모형에서 마한계, 남쪽의 신화의 또 유형이기도 합니다. 북방계는 천신이고 남한계는 이 수부지거든요. 즉 우리는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신화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기억해요? 어떠한 진실과 어떤 문화를 후세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요. 자, 보이시는 그림이 예전에 이제 국보 11호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는 메토 그런 게 없어졌죠. 미륵사 탑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게 유일하게 이건데요. 이 미륵사 탑을 남겼습니다. 이 미륵사 탑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최고, 최대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동아시아에서 큰 탑이에요. 하지만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다고만 해서 이 탑이 특별한 것만 아닙니다. 이 탑의 정말 위대한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그전에는 돌탑이 없었어요. 다 목조로 된 탑이었습니다. 이 탑은 일종의 무덤이에요. 인도로 수투파라고 하는데요. 이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사리는 부처님의 몸이잖아요.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 뭐겠어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제천 그 신앙부터 해서 우리 어떤 현대 문화는 제사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려는 가장 거대한 그 불사를 여기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는 오래되면 무너지고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단단한 게 무엇일까? 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그전까지는 한 번도 탑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가장 오래된 탑은 이 미륵사 탑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한 번도 돌탑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형태로 만들었어요. 즉, 이 단단한 화강암을 나무처럼 깎아서 만든 겁니다. 혹자는 서양 그리스나 뭐 어디에서도 엄청나게 큰 탑이 있는데요, 뭐 건축물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쪽 돌하고 이쪽 돌은 재질이 다릅니다. 대리석은 깎기가 좀 한마디로 쉬워요. 하지만은 강도에 있어서 화강암이 가장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즉 없던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결핍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머리를 깎고 각오를 하고 서라벌에 간 이 서동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 중에서 원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희 때는 원빈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원빈도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전직 특수 요원으로 딱 변신하거든요. 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깎고 설화를 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줘 노래를 시켰어요. 그 노래가 바로 가장 오래된 서동요입니다. 이 동요가 사람들 서울에 가득 퍼져서 결국은 임금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임금과 그 다음에 이 백관들, 이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해가지고 더 이상 공주를 여기서 키울 수 없습니다. 먼 곳으로 귀양 보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의 힘이 결국에는 왕궁과 그리고 신하들을 움직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노래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민의, 그리고 뉴스, 신문 방송에서 말하는 한마디로 요즘으로 하자면은 어떤 투표, 어떤 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득표율이 요즘에 어느 쪽이 어떤 당이 어떻게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산하공주님이 남몰래 정을 통한 어떤 서동방이라는 사람,
이것이 시체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믿으면은 그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의 기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면은 그것이 정말 기록이 되는 거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옆에 친구들, 그리고 스승들, 부모들까지도 같이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될 겁니다. 아주 몇천 년 전에 서동도 그랬거든요. 즉 서동요가 부러지면서 결국에는 백제로 이 공주를 보내게 됩니다. 자,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얼마 전에 국보로 된 사리장어입니다. 이 미륵사 탑을 계속 미륵사 탑이 일제시대 때 시멘트로 발랐는데요. 그 당시 시멘트가 최고급 건축 자재였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로 이것을 발랐는데 시멘트는 수명이 100년이 안 됩니다. 그 시멘트가 부식돼서 미륵사 탑이 전부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를 다 떼어내고 이 신주석까지 떼어냈더니 몇천 년 전의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땅 속에 있지 않고 신주석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굴되지 않았던 건데요. 이곳에 사리장엄, 즉 탑이 뭐라고 했어요? 예,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그 무덤이라고 그랬죠. 이 사리의 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금판으로 된 이 사리함을 묻게 된 하나의 계기가 들어있었던 거죠.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저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금처럼 향이 반짝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 가운데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먹줄이에요. 수천 년 전 이 탑을 만든 기술자들이 중심을 잡으려고 만든 먹줄입니다. 이 먹줄이 주변에 석회칠로 완전히 밀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 먹줄을 그은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선이지만 저 중심, 저 기준점이 지금까지 이 탑을 쓰러지지 않고 보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먹줄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의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도근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은 서울 몇 킬로, 전주시 몇 킬로, 이렇게 그 고속도로 도로에서 표지판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킬로를 정할까요? 그게 바로 도근점이에요. 대부분 이제 시청이나 도청 앞에 중앙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는가를 계속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도근점이고, 그래, 조금만 더 힘내면은 다 도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도근점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점이 어디인가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 그게 뭐다? 기록입니다. 즉, 이 기록이 여러분의 도근점이고, 앞으로 삶에서 도근점이 될 수 있어요. 원광대학교에서 삶이 여러분의 도근점이 될 것입니다. 이 먹줄을 보고 나서 여러분 선배인 안도현 시인께서 쓴 시예요. 익산 미륵사지 서탁 금제 사리 봉안기라는 긴 제목인데요. 이 먹줄 그은 사람의 마음, 먹줄을 남긴들 세간 학자들은 기둥을 세우려고 그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과 허공을 나란히 불멸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다. 그것이 바로 도근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동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꼭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그림은 가문장액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설화입니다. 즉, 꼭 이야기하면은 아들도 3명 나오고 딸도 3명 나오는데요. 그 거지 부부가 있었대요. 남편 거지는 좀 북쪽에서 그 도랑 위쪽에서 국어를 하고 엄마 거지는 도랑 밑에서 그 국어를 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국어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볼까? 이거 도랑 가운데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기를 낳아서 금장아기라고 하고 두 번째 아기를 낳아서 은장아기라고 하고 세 번째 아기를 해서 그 감장아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 그 거지 부부가 나니까는 금에다가 밥을 덜어줘서 이제 금장아기다 이런 건데요. 이 셋째 아이한테 야,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탓이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덕도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쫓아냈답니다. 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결핍과 멀리 떠나온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즉 설화는 집을 떠난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선화공주도 마찬가지죠. 셋째 딸인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떠나와서 역사를 만듭니다. 즉 내복에 산다는 가문장하기. 여러분의 운명이 고등학교까지 부모님의 덕으로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다면 이게 대학생이잖아요. 여러분 복, 여러분의 어떤 결핍, 여러분의 여행으로 살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선화공주처럼요. 선화공주가 서동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금을 엄마가 이제 몰래 그 군보따리를 준 거죠. 먹고 살으라고. 금을 펴놓으면서 자, 우리 이걸 팔아서 먹고 삽시다 라고 했더니 소동이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금이에요. 황금 아주 귀한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이거 우리 뒤에 밭에 널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서동 뒷산, 서동 뒷밭이 오금산이란 곳입니다. 그것도 바로 금마에 있어요. 황금을 흙덩이같이 쌓아두었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 선화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선화도 공주잖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 그 황금 팔아서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보, 이 금을 우리 아버지한테 보냅시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결혼은 정식 혼이 아니잖아요. 즉 백제에서 신라로 금을 보낸다는 건 국제혼으로서 자기 그 왕의 사유로서 인정을 받는 인정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이 좋다라고 금을 보냅니다. 지명법사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도수를 뚝딱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자, 보이는 그림은 익산 미륵사 국립박물관에 있는 하나 어떤 오래된 그 유물 중에 하나죠.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미륵사 기와가 있잖아요. 암기와와 수키야가 있는데 암기와와 수키야를 같이 맞대고 그 위에 흩어지지 말라고 못을 씹어 놓는데 이 못을 예쁘게 보이려고 못 가리개입니다. 저걸 연꽃 모양 못 가리개라고 해요. 그 당시 백제인들은 사소한 것도 저렇게 의미를 둬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못 가리개를 보고 나서 복효근 시인이 백자 연꽃 봉오리 못 가리개라는 시를 썼어요. 선화공주 아까 쓴처럼 한마디로 사람들이 미학적인 어떤 모습 그리고 연꽃 봉오리 같이 서동을 안는 선화의 마음 그곳에서 폭풍우도 그 앞에서는 주춤했으리. 백자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 몇백 대의 가마물에 구워져서 더 하얗고 더 빛나면서 더 강도가 있는 연꽃 봉오리 모양 못 가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외롭다면 여러분을 키운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옆에 뜨겁고 힘든 그런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몇백도 가마불에 구워져서 여러분을 단련시켰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좋은 도자기는 뜨거운 가마불을 견딘 그런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는 손으로 똥 때렸을 때 정말 맑은 소리를 내요. 즉 맑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큰 고통과 결핍을 이겨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연꽃 모양, 이 연꽃 모양을 형상화해서 목 가리개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못을 그냥 대충 덮는 게 아니고요. 그냥 놔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올해 국보로 지정된 사리장엄 그리고 금판이 나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금판 밑에 3번 그림 있죠? 이 금막대기. 여기에 다 누가 얼마를 시주했고 누구의 복을 빈다라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 뭘 느끼시죠? 서동요에서 금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이야기 허구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금이 귀했기 때문에 이 귀한 금을 진평왕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걸 이 부처님 사리 옆에다가 놔둔 것이죠. 이 금을 보내는 것도 술에 실어가지고 이게 딱 보낸 게 아니에요. 지명법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뿅 수리수리 뿅 신통한 힘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즉 의미 있고 특별한 것을 할 때는 어떤 신통력이 한마디로 가미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의 제가 이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에서 문학 상상력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동백은 한 송이 개별자로서 제각기 떨어진다. 누구의 글일까요? 소설가 김은 선생의 글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놀라운 건물을 했던 여러분 뒤에 보이는 이 금동향로라든지 저 손 보이시죠? 아, 정말 멋지 않습니까? 그냥 손을 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면은 한 분 줍시오. 자, 손을 이렇게 딱 살짝 들어 올리는 거. 이런 그 아름다움, 그 미의 최고조에 올랐던 이 백자가 어떻게 망하게 됐을까요? 그냥 당나라하고 뭐 신라하고 해서 연합해서 했으니까 망했다. 김훈 소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자가 망한 것은 동백처럼 망했다고요. 동백꽃 아시죠? 지금 이제 그 동백꽃이 남쪽에서 이제 한창 피고 있을 때인데요. 동백은 확 폈다가요.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러운 꽃을 보이지 않는데요. 절정에 도달해서 활짝 핀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목을 끊습니다.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 버린다.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져 버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것에서 최고에 올랐을 때 한마디로 주접스럽게 미식미식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를 할 수 있는 것. 목숨을 걸고 해봤을 때 아, 이제 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최고가 됐다면 최선을 다해봤다면 이제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여러분 대학생활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 최고로 많이 연애를 해보는 것도 마치 동백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일가를 이루는 겁니다. 최고로 많은 여행지를 배낭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많은 책을 읽어볼 거야. 원광대생 중에서 난 최고로 많은 책을 읽을 거야. 이것도 여러분이 어떤 최고에서 보여지는 동백의 미학, 아름다운 미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못 가리개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연꽃 봉오리 모양의 못을 만들듯이요. 이 그림은 제가 나바이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익산의 그 금강변에 있는 곳인데요. 최근 2월 달에 제가 낸 책인데 나바이 성당의 그 창문들이 다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왜 팔각이냐면 나바이 성당 만들 때 이 중국인 목수들이 만들었대요. 중국인 목수들은 팔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팔각 창문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오디오북을 냈는데요. 수능을 앞둔 아이 생각에 찾아간 나바이 성당에서 신을 찾아 떠난 사내를 생각하네. 중국인 목수가 만들었다는 유서 깊은 창문으로 8줄기의 햇살이 모이고 강경, 하멸, 여산, 새벽길을 밟고 온 신자들이 손이 부르트도록 쌓아 올린 성당의 어느 구석에는 새가 깃들 것만 같은데 신은 언제나 과묵하여 존재를 잊게 되고 그럴 때마다 추운 계절의 응달을 지나가는 사내의 웅크린 어깨가 보일 것만 같네. 익산 나바우 성당 팔각 창문으로 가을 볕은 강물처럼 쏟아져 나는 손을 들어 투명해지는 손가락으로 남은 날들을 세어보네. 천국은 슬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위에 세운 빛의 궁전인지도 몰라. 추워질수록 깊어져 흐르는 강의 푸른 언덕에는 오늘 밤에도 바람이 불고 허전한 나뭇가지에 별빛 깃들겠네. 네가 지금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야. 이제 나는
꽃나무 가지에 머무는 바람에도 신의 미소를 생각하겠네. 먼 길을 돌아온 사내가 눈 감고 들이켰을 신의 눈물 한 방울에서 태어난 너와 나는. 자, 이 나바위 성당에 처음 왔던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처럼 성당에 가고 절에 가는 사람들, 즉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기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에서 수능을 앞둔 제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거기 가서 시를 썼듯이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지인들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이 서동도 미륵사를 창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 가운데 그 중앙 왼쪽으로 탑이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죠. 그 전까지의 이 탑은 1탑 1금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여의 정임사지가 그런데요. 절이라 함은 하나의 탑이 있었고 그 탑 뒤에 하나의 그 금당, 즉 한마디로 그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밀사탑은 처음으로 3탑과 3금당이 있는 겁니다. 즉 1 곱하기 3을 한 것이죠. 그것도 처음 한 것인데요. 왜 그랬냐 하면 신화 전설에 의하면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을 내려올 때 3번의 설법을 하신대요. 3번의 설법을 해서 한마디로 전생과 이생과 후생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전설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한 번의 설법을 할 곳들을 한 곳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가운데는 탑이 없지만 과거에는 더 높은 탑이 있지 않았을까? 중앙탑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한 그 기록에 있는 것을 도상화한 거예요. 실현한 겁니다. 그게 참 멋있죠. 스페인 가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만든 성가족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대요. 몇백 년 동안 지어지는 것이죠. 건축이라는 것은, 즉 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이 도상화된, 구체화된 곳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살 곳이죠. 미륵사지는 그 부처님이 살 곳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원광대 캠퍼스, 이 건물은 어떤 건물? 여기는 뭐 학생회관? 여기 식당이 있네? 그런 도구적으로만 건물을 보지 마시고요. 나는 이곳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어떤 걸 할 거야. 여러분의 목표에 따른 어떤 지도를 만들어 주세요. 스틱 차트처럼. 그 구석기인들의 그 돌멩이 지도처럼. 어떤 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곳을 안 가본 곳을 가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도, 도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원광대학교를 여러분들의 집으로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건물의 기능적인 용도로 끝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지도, 생각의 지도는 아마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서동요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무왕이 부인하고 함께 어느 날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삼이 큰 목가에 이르니까 아까 여러분이 금방 봤던 그 터예요. 갑자기 거기가 원래는 못이었대요. 근데 미륵 삼존이 목 가운데서 쭉 올라왔대요. 즉 세 분의 부처님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기도를 했대요. 뭐 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선화공주가 이곳에 절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큰 절을 지어주세요. 무너지지 않을, 그전에는 없었던, 그리고 왕이 그걸 허락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미륵사 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을 만든 이 무왕을 한마디로 뭐 법왕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가부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그러나 진평왕이 여러 공인 모아서 보내서 신라 진평왕이죠. 장인이 아마 도왔던 이 절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상징, 하나의 미륵사터에 담긴 설화라고 그냥 이야기구나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굳이 이런 스님이 기록했을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몽골의 침략으로 백성의 삶이 도탄이 되었을 때예요. 더 이상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때 뭔가 이런 스님은 정말 허황 때처럼 느낀 이 이야기라도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미륵의 세상이 올 거야 참고 기다리면 서동이라는 그냥 민중의 평범한 사람도 결국에는 왕이 됐고 이런 엄청난 미륵사람 불사를 만들었어 라는 가능성, 희망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결핍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크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은 가무장아기처럼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평범하게 자란 그런 사람은 여행을 떠나지 않거든요. 감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아요. 모든 걸 걸었을 때, 모든 걸 걸어야만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록, 자신의 지도는 잘못 헛디디면서 잘못 가면서 만들어지는 확장되는 하나의 자신만의 어떤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입생 여러분, 원광대학교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사진으로만 봤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지도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시작이 되는 기준점, 제가 도근점 말씀드렸죠? 그곳입니다. 제가 원광대학교로 도근점을 한 지 벌써 한 25년이 넘었습니다. 즉 서울 25km 이런 것이죠. 어디를 가다나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나는 원광대학교에서 캠퍼스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고 이곳에서 어떠한 것에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 후회를 했어.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무왕편에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아주 오래전 서기 600년에 태어난 한 서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